전체적인 틀을 설명할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책을 보면 이런 도산 처리 제도에서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에서 도산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는데 파산은 뱅크럽시고 도산은 인솔벤시라고 쓰는 요 용어에서 좀 넓은 개념인데 도산은 조금 용어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안 쓰려고 그래. 파산 뱅크럽시 도거가 인솔벤츠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인솔벤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데 도산. 근데 도산이라는 용어는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명칭은 회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산법이 과거에는 파산법, 회사 정리법, 화의법이라고 있었어. 이렇게 되어 있었어. IMF 때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거의 회사 정리는 조금 있었고 개인 파산은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2004년에 요거를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도산법이라고 불러. 왜 통합이냐? 이런 절차를 세 절차를 통합했다는 의미에서 통합도산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은 2004년에 만들어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근데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 건 통합했다 세 가지 법을 그런 의미야. 근데 나는 또 통합도산법이란 말 안 쓰고 그냥 도산법이란 말을 쓰는데 무슨 차이냐? 통합의 의미가 진정한 통합이 되려면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데 게이트로서 이 통합을 시키면 채무자가 이 절차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게이트를 원 게이트라고 해서 하나의 게이트 들어오면 이 채무자의 적정한 어떤 절차를 법원이 파산관제인 등과 함께 택해줘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독일의 법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통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지금 우리는 하나의 법정만 만들어져 있지 챕터 2에 지금 회생 절차가 있고 즉 요 절차를 일로 와 있고 챕터 3에 파산 절차가 와 있고 챕터 4에 개인회생 절차가 있고 그냥 그렇게 조문에 하나 있던 것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전에만 넣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아니고 그냥 책 3개 있던 걸 하나에 합쳐놓은 거에 불과하다 라고 볼 때 나는 그 절차를 서로 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프로세싱 중에 속에서 뭔가 당사자가 이어나갈 절차가 책정돼서 해결을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절차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게이트로 설정했다면 통합인데 법전만 하나의 법전을 만들었지 그 3개의 절차가 그냥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학적 통합이냐 물리적 통합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의미에서 완벽한 나는 통합이 아닌 거다. 이건 그냥 절차만 3개를 하나의 법전에 모아놨을 뿐이다. 라는 취지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불편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냥 도산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통합도산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이 제목이 기니까 왜 폭처법 이렇게 줄이듯이 그걸 줄여야 되는데 아마 법제처에 가면 이걸 뭘로 줄였는지 내가 써놨을 거야. 뭘로 줄여서 공식적인 줄이는 거는 법령이 법제처가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적인데 내가 어디에 국가운영센터가
법제처 지금 채무자회생법? 그게 거기서는 공식 그걸로 돼 있고 또 헌법재판에서는 또 딸리 썼던 것 같아. 하여튼 지금 법제처에서는 다시 무슨 법으로? 채무자회생법으로 줄이는 거야. 나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만약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파산을 더 중시하고 법리적으로는 파산이 먼저고 한데 왜 채무자 회생에서도 회생을 먼저 했냐면 재출발이라는 거. 파산은 아무래도 회생보다는 좀 부정적이랄까 소극적이니까. 그렇지만 파산 절차도 사실은 회생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야. 왜? 파산에도 뭐를 접목시켰다고 그랬지? 면책 절차를 접목시켰으니까 파산도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을 해줘서 프레시 스타트로 가게 하는 걸 접목시켜놨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이게 대칭되는 건 아니야. 파산 절차도 재출발은 있는데 하여튼 이 법을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IMF가 터지고 이 법이 우리가 IMF 차관을 갖고 올 때 외국에서 볼 때는 니네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차관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돈 안 준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바꾸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2004년에 이제 통합도산법이라 부르는 그게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 법의 체계는 뭐였느냐? 여기 써놨듯이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입법이라는 게 일제에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겪고 다른 법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한 십몇 년간은 법을 제대로 못 만들고 그 일제시대에 일본법을 그대로 의율해서 쓰다가 60년대 초반부터 법을 만들 때 이 법들도 뭐 민법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그 60년대 초반에 이 세 가지 법이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적으로 개수했다는 표현을 써 번역적으로 그대로 개수해서 1, 2년 요 무렵에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입법이 일본법의 틀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야. 그래서 조문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똑같아. 뭐 다른 법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입법이 있어서 그러면 이 속성이 뭐냐면 지금도 연결되는데 파산은 면책제도가 결합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산하는 거가 의주인 거고 회사정리법은 회사에 대한 건데 회사를 정리한다. 법정관리라는 신문지상의 용어에 해당하는 게 회사정리야. 이건 대상이 회사야. 회사만이야. 회사정리. 회사를 회생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화입법은 역시 회생시키는 거 위주인데 이건 꼭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회사 아닌 경우도 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파산법을 그대로 지금 채무자회생법의 파산 절차로 왔고 회사정리랑 화입법은 회생 절차, 재건형 절차라고 그래. 재건, 회생 이런 법에서 챕터 2에서 앞에 배치를 했어.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니까 지금 회생 절차가 먼저 와 있는데 이건 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든 아니든 회생 절차는 재출발, 재건을 더 모토로 하고 있는 절차야. 근데 조문은 앞에 뒀어. 근데 조문 앞에 둠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내 책에서는 파산 절차를 먼저 설명하는 게 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보다는 조금 파산 절차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회생 절차는 그런 엄격한 그런 법적 시스템으로 설명할 이런 상황이 아닌 게 많아. 그래서 나는 파산 절차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2004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총칙 다음에 챕터 2장의 회생 절차를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3장의 파산 절차고 4장의 회생 절차 중에 개인에게 특화된 절차로 개인 회생 절차를 하나 두고 있어. 개인의 경우는 조금 더 회생 절차는 무겁고 일반 주식회사까지를 감안한 조금 그런 절차로서 무겁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요걸 좀 풀어서 가벼운 절차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회생 절차를 챕터에 하에서 두고 있어.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근데 이때 개인은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부채 규모가 막 10억 넘어가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이지만 그건 일반 회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개인 회생은 지금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는데 5억 뭐 이런 틀에서 10억, 5억 틀에서 그 정도에서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설사 개인 업자라도 빚의 규모가 엄청난 경우라면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이면서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한도인 사람을 위해서 특화된 절차로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챕터 4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두고 있고, 챕터 5에는 이제 국제 간의 도산 이런 것을 두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챕터 6이 이제 회생 파산 이런 절차에서 발생하는 벌칙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조문 전체로 본다면 몇 조냐면 부칙 빼고 본문 조문이 660조로 되어 있어. 660조. 그런 정도의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개요가 이해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전에 회사정리법이 법정관리 하던 게 지금은 그 법이 회사정리법하고 화입법하고 합쳐져서 여기 회생 절차로 와 있는 건데, 통합도산법이란 통합은 이 절차 자체도 완전히 통합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한 법전에 모아놨을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도산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되겠지?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뭐 통합 굳이 안 붙이고 도산법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약칭을 한다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구성이 총칙, 회생 절차, 1챕터, 2챕터, 3챕터 파산 절차, 4챕터 개인 회생 절차, 5챕터 벌칙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종전에는 2000대가 4년, 5년, 6년 호기가 2005년에 제정돼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뒤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돼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때 몇 개 그 이후에 개별 규정에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개정은 작년 12월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5년에서 이렇게 바뀐 걸 봤지. 이런 개정이 있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파산은 그대로 파산이 있었고, 파산법이 있었고, 회사 정리법이 있어서 이게 법정관리라고 일반적인 경제계에서 신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고, 화입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회생 절차로 회사정리법과 화입법을 흡수를 두 개를 해서, 원래는 회사정리법은 대상이 회사잖아. 화입법은 같은 갱생 절차, 재생 절차인데 법인과 개인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거는 회사에 대해서 또 특별히 더 뭔가를 배려해준 이런 법체계였는데, 그걸 회생 절차로 지금 모았고, 그래서 현재 회생 절차는 법인이냐 자연인이냐 상관없이 회생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파산법은 그대로 파산 절차로서 챕터 3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도기적으로 저번 때도 봤듯이 2003년에 카드 대란이 나왔어. 신용카드. 막 카드가 남발되면서.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요때 갑자기 요거 선거랑 2004년에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개인 요 법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다가 막 제대로 만들기가 지금 벅찬 와중에 카드 대란이 나와가지고 그 일시적으로 일단 이것만 개인 회생 절차에 해당하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일단 막 만들었어. 2004년에 급하게 이 전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카드 대란 때문에 막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먼저 잠시 만들던 것에서 빼내가지고 이 개인 회생 절차를 빼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거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2004년에 한번 만들었어. 그러다가 2005년 요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이제 전체적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된 거야. 그래서 개인 채무자 회생법은 원래는 없었던 법인데 카드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한테는 파산법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려는 와중에 카드 대란 때문에 만들었던 법이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2004년 그 무렵에 가을 무렵에 잠시 만들었다가 이제 2006년 4월에 실시되는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챕터 4로 자리 잡았어요. 챕터 4로. 각각의 이제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냐? 파산 절차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것도 좀 웃겨. 회생을 먼저 해서 나타내려면 개인 회생도 기본적으로 회생이니까 이게 그럼 앞으로 가든지 회생을 먼저 내세우려고 했으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를 앞에 내세우는데, 원래는 파산법이 더 법리적으로 막 이런 게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요게 앞에서 설명되는 게 좋아.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채 되어 있는데 총칙에서 이걸 다 잘 규율할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그냥 챕터로 이렇게 묶어놨던 이런 상황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통합됐다라고 하기는 힘들어. 그럼 화학적으로 통합돼서 통합이라고 하려면 뭐냐면, 어떤 채무자가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뭐가 경제적으로 뒤틀렸으니까 이 절차를 이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그때 무슨 표현을 썼어? 원게이트란 말을 썼어. 원게이트. 일단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여기 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상태를 법원과 여러 관련자, 채권자들, 관련자들이 내 상태를 잘 파악해서 나한테 좀 최적의 이런 절차를 밟게 요 안에서 나는 일단 안으로만 들어갈 테니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 경제적으로 파탄난 자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 스스로 택해서. 그래서 나는 파산 절차를 밟겠다. 나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겠다. 또는 개인 플러스 법인 다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개인의 경우라면 빚의 규모가 클 때, 담보가 있는 것은 한 10억 정도, 담보가 없는 빚은 한 5억 정도 이상은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도 특례성으로 만들어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회생 절차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으로서 반복적인 수입이 있고 빚은 일정 규모 이하인 이런 사람을 위해서 특례성으로 회생 절차에서 개인 채무자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요걸 이용할 수 있느냐,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그 요건을 맞춰서 이용해야 돼. 한편 파산 절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파산 절차는 이 재산에 있어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이 선고가 되면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산자의 재산을 추스려 그 다음에 채권을 신고받아. 채권자들한테 채권의 개별적인 추심은 파산이 선고되면 올스톱 돼. 파산제도가 그런 제도야. 개별 집행이 아니라 포괄 집행을 위해서 일단 올스톱 돼. 그러면 신고를 하라고 그래, 채권을. 그래서 신고돼서 확정되면 채권자가 만약 A, B, C, D가 있다면 그 다음에 5억, 3억, 2억, 이거 안 맞는다, 쪽이. 4억, 3억, 2억, 1억이면 맞나? 이렇게 채권이 있다라고 신고돼서 확정이 되면 이 파산재단을 모으는데, 파산재단 모았더니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1억 재산이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면 파산이 신청하고 선고된다라는 건 재산이 1억 있어도 받아주느냐? 재산은 1억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어. 그럼 파산을 언제 받아주느냐? 파산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급불능이라는 개념을 써. 지급불능은 채무가 초과된다라는 개념하고는 뭐 대충 일반적으로는
빚이 많다, 채무가 초과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니야. 지급불능은 설사 마이너스래도, 빚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기반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 가더라도 큰 흐름상 회복되거나 이거 다시 올라올 수 있으면 그건 채무 초과라는 상황이지만 지급불능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잠재적인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 봐서 부채가 마이너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빚의 규모가 뭐 한 500에서 1000 정도 된다. 그럼 사람에 따라서 이게 별거 아닌 사람도 있어. 500, 1000 정도야 뭐 금방 갚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급불능의 개념을 쓰지 채무초과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아. 개념이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급불능 이렇게 해서 파산이 선고되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파산까지 갔는데 채권자들의 재산은 4명의 4321이라고 하고 이 사람 재산을 추스린 건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1억으로 추스리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배당을 해주지. 이게 포괄집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집행은 개별집행인데 이건 어디서 스톱시켰어?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인 추심을 스톱시키고 여기서 이제 파산관계인이 등장해서 채권을 신고받고 재단을 형성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뭐야? 이 4억짜리는 4천만 원, 3억짜리는 3천만 원, 2억짜리는 2천만 원, 1억짜리는 1천만 원 받아서 변제율이 10% 정도로 변제받는 거지. 그렇지? 요건 첫날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90% 채무가 남잖아? 그러면 종래에 면책이 여기에 따라붙는다는, 접목시켰다는 개념이 없으면 파산의 개념은 뭐야? 이 공평한 채권자의 청산을 하는 절차에 불과해. 공평한 청산을 요 정도까지만 본다면 공평한 청산이고 그게 회생 절차와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의 절차인데 다만 파산 절차에도 면책이 접목돼서 면책 요건을 통과하면 어떻다? 요 잔액 90%를 탕감해준다. 면책해준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면책이 되면 이제 이걸 탕감받는 거지. 그래서 이 면책된 채권 채무 관계의 속성을 저번 시간에 자연채무 민법에서 개념을 갖고 일단 여기에서의 이 성질이 뭐냐? 면책된 성질이 뭐냐? 자연채무다. 일반적인 통설 판례는 이것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은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까지의 얘기를 우리가 이 부분 얘기는 저번 때 민법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인적 보증인으로서의 보증의 뭐 역할 같은 것까지를 가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파산 절차는 원래는 이 공평한 청산이 주 그 테마였던 절차인데 면책이 접목되어 있어. 면책 절차가. 한편 회생 절차는 일반 회생이 있고 개인 회생이 있는데 개인의 경우를 본다면 일반 회생이 일반적인 거고 개인 회생하기에 대해서 조금 간편 특수하게 배려해 준 건데 채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없는 채무는 5억 정도까지, 담보가 있을 때는 10억 정도까지 채무의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자기가 일정한 반복적인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는 전제야. 반복적, 계속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는 그럼 그렇게 있다고 볼 거냐? 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월급,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무언가 때문에 갑자기 빚을 1억 정도 지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300만 원도 계속적인 수입이 만약 있다면 만약 파산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이 사람한테 단점이 있냐면 집은 온전히 지금 1억 정도 빚은 졌는데 집이 어디 지방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월급은 한 300만 원 받아. 그러면 뭔가 갑자기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산으로 가면 뭐는 날라가야 돼. 이 사람은 이 파산 절차, 무슨 이 절차를 이용하고 싶긴 한데 파산 절차를 만약 이용한다면 집을 내놔야 돼. 집을. 근데 이 사람은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집도 건드리지 말고 다만 내가 월 반복적 계속적인 뭐 그게 월이 됐던 년이 됐던 그런 수입이 있으니까 내 재산 건드리지 말고 나한테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경제적 파탄이 왔지만 나한테 덤벼들지 말고 내가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내가 가족이 애 한 명하고 배우자하고 3인이 있으니까 무슨 어떤 기준에 보면 3인의 최저 생계비가 뭐 한 170, 80, 60, 80 될 거야 아마. 그러면 그 정도를 빼내고 한 120씩 언제까지 갚아라?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규율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5년간인데 3년 정도만 갚아봐라 라는 변제계획안을 자기가 착실히 내면 그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면 3년 동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차액 기본 생활비에서 120만 원씩 내면 1년에 120만 원 내봤자 계산하기 어렵지만 1440개 또 계산하기 어렵게 잡아놨네. 하여튼 1440에다가 3년이면 한 뭐 4200만 원, 4400만 원 뭐 이런 정도 갚으면서 청산가치보다 이것을 변제율이 낮으면 안 해줘. 그러니까 청산가치라는 건 뭐야? 파산으로 갔을 때 변제율이 그거 이상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그거보다 안 되면 회생 절차를 못 해. 그 대신 그거는 반복적 계속적 수입으로 갚아 나가는 건데 지금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3년간 변제 계획안이 채택되면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3년간 가면 뭐 예를 들어 변제율 한 뭐 5, 60%, 4, 50%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안 갚으면서 그 변제가 3년간 마무리되면 이제 탕감을 받는, 역시 거기도 면책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면책.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도 일단 신청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봐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개시하는 결정이 법원이 내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변제계획안이 채택되면 이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3년 정도 갚아서 뭐 예컨대 28%쯤 갚게 되면 나머지 한 72%는 면제해주는 그런 거지. 그치? 그런 상황이 되겠네. 이해되겠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단계는 절차니까 잘 생각해봐. 잘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얘기하는 거야. 신청을 해. 소송 제기하듯이 이런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돼. 그럼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서 판결로 하는 건 아니고 결정으로 오케이를 내려주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차 배웠다거나 비슷해. 오케이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실제 협의의 그 절차가 개시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청부터 결정까지도 절차이지만 그건 어떻게 본다면 뭐야? 개시하기 위한 절차인 거고 이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개시되는 거지. 그래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고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그럼 회생 절차는 뭐냐? 이제 규모가 큰 이런데 그래서 이제 진짜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거기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제 오케이 되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는 관리인이 등장해. 관리인. 개인회생은 파산관제인 또는 관리인 이런 개념이 없고 채무자 스스로 그대로 제3자한테 뭔가가 넘어가지 않고 파산의 경우는 파산관제인한테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넘어가잖아. 파산의 경우는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가. 회생 절차는 관리인이란 말을 써. 그거부터도 용어를 통일하지 못하는 건 옛날부터 이게 달랐던 것을 통합을 하면 그냥 옛날 용어로 본다면 좀 어색하지만 통일시켜도 될 것 같은데 파산 절차는 파산 관제인, 회생 절차는 관리인. 그래서 근데 개인 채무자 이 개인의 회생은 그런 제3자가 등장하지가 않아. 특별히 그 중간에서 제3자가 중립적으로 해주는 개념인 파산 관제인이나 관리인의 개념이 개인 회생 절차에는 없어. 한편 회생 절차는 관리인이 등장해. 파산 관제인처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납니다. 그럼 이 관리인이 회생 절차니까 회생 계획안. 아까 개인 회생일 때는 변제 계획안, 변제 계획 이런 얘기를 썼는데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 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서 채권자들도 오케이 하고
법원도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그 채무자 쪽에서 하고,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한다는 오케이 결정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회생 계획안이 들어가고,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들도 오케이하고, 또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를 하고,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가가 되면,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거는 그 회생 계획안이 뭐가 담기냐면, 내가 어떤 채권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채권자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물건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게 다 담겨.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절차는 사실상 그 뒤에 그 회생 계획에 담긴 내용이 실시되는 절차로 들어가는데,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거기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그 회생 계획안에 담긴 상황으로 변경이 돼. 그러니까 회생 계획안에 나중에 보면 뭐 변제율을 뭐 27%로 한다든지 막 이런 게 담겨 있어. 뭐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것대로 변경되고 이제 그 계획안이 실시되는 거야. 그럼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그 단계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그 계획안에 담긴 식으로 변경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야. 회생 절차는 그때 마무리돼. 사실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떼이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탕감받는 식의 그런 개념이 투입되는데, 회생 계획안이 회생 절차에서는 마지막이야.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서 그 내용대로 채권 채무 관계가 다 바뀌면서 그 회생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돼. 그렇게 해나가면 돼. 이렇게 해서 절차가 세 가지 절차, 국제도산 절차도 하나 있긴 하지만 세 가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통합적인 게 아니고, 아까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냐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사람이 이 절차의 원게이트 문 하나로 확 들어버리면 알아서 잘 조정돼서 최적의 절차가 진행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큰 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이지만 실제 절차는 세 개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택해서 들어가는 거야. 택해서 들어갔다가 그것이 하나 큰 절차 들어갔을 때 자기의 경제적 상태 때문에 그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있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통합도산법이라면 적절하게 안에서 그런 절차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세 개 만들어준 것이 어떻게 이행되거나 어떻게 연결되거나 이런 걸 이해해야 돼. 그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는 일단 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보다는 앞서. 왜? 그래도 재출발을 하겠다는 절차를 먼저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파산으로 가라. 이해되겠어? 그럼 회생 절차 속에서는 개인 회생의 조건이 되면 그거부터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 제일 우선이고, 회생이 있고, 그러니까 회생과 개인 회생 사이에는 개인 회생이 우선이고, 파산과 회생 사이에서는 회생이 우선이야. 그렇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이행을 잘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딱 밟아버리면 파산 절차보다 회생 절차가 우열하니까 큰 문제 없지만, 다만 그런 건 있어. 회생 절차로 들어왔는데 이게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고 재산이 진짜 엉망진창이면 파산으로, 직권으로까지 법원이 파산을 해. 한편 파산 절차가 먼저 신청했다든지 결정이 나서 막 가고 있는데, 이거 파산해야 될 게 아니고 회생 절차 밟는 게 낫다고 해서 회생 절차를 밟아버리면 파산 절차는 중지시키고 일단 회생 절차를 먼저 우선 절차로 밟게 한번 해봐. 그러다가 다시 성공하면 되는데, 회생 절차가 안 되면 다시 파산 절차로 온다든지, 이런 그 연계가 되어 있어. 완벽한 통합은 아니고 지금은 세 개 절차가 병렬적으로 있는데, 병렬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열관계가 일시 진행이 돼. 어차피 한 절차만 이용한다면 경합하지는 않지만,
다만 회생 절차 같은 걸 하다가도 안 되겠다, 파산으로 가라. 파산 절차를 하다가 안 되겠다, 회생 절차가 더 너한테 지금 경제적 상황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해서 도중에 막 연계가 되고 있어.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 이해되겠어?